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의 강연을 맡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15세기부터 근대 이전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나라는 누룩, 곡물, 물이라는 공통의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매우 독자적인 술 문화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 나라 식문화의 원형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술이 걸어온 길입니다. 격동의 근현대를 거친 한중일은 현대에 접어들면서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이룩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술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술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한중일 술삼국지 2부 혁명의 시대 산업이 된 술입니다. 우선 과연 현재 한중일의 술은 어느 정도의 저력을 가졌는지 몇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주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증류주의 브랜드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각각의 술들이 그 다른 나라의 술들, 이를테면 일본의 위스키뿐만 아니라 미국의 버번 위스키, 남미의 데킬라, 북유럽의 보드카, 이런 주요한 증류주 회사들을 일본이 싹쓸이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본이 워낙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경제 성장의 바탕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유명 주류 회사들을 하나씩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유명한 주류 회사들, 기린, 아사히, 산토리, 이런 회사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물론 일본이 버블 경제가 끝나면서 지금은 이제 주춤해지고 있지만 한때 일본은 세계에서 정말 강력한 주류 군단을 거느린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오늘날 술의 저력을 보기 위해서 제가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주류 회사들의 주가 총액이 나타나 있는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맨 위에 보이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중국의 귀주 마오타이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 총액입니다. 어느 정도냐? 현재 중국의 귀주 마오타이의 주가 총액은 무려 350조 원에 이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나라의 이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 총액보다는 조금 적지만 한때는 삼성전자의 주가 총액을 뛰어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회사가 아노이저 부시 엠베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몇몇 주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의 유명한 맥주 회사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맥주 시장 점유율이 20%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도 마오타이에는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일본에서 최대 주류 기업이라는 아사히 그룹이 있는데, 이 아사히 그룹의 주가 총액은 마오타이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요 바로 우리나라의 하이트 진로가 있는데 아마 전 세계 주류 회사로는 현재 주가로는 한 34위 정도, 주가 총액은 마오타이에 비해서는 뭐 한 18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중국 마오타이는 전 세계 주류 회사 가운데 시가 총액 1위를 달릴 뿐만 아니라 아주 독보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통계인데 우리나라의 진로라는 브랜드의 소주는 증류주 판매량으로 따졌을 때 21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알코올 도수나 술의 가격을 따진 게 아니라 바로 출고량, 얼마만큼 팔렸느냐를 따졌는데, 그래도 이 통계가 무시 못할 통계인 것은 진로가 비록 가격은 싸지만 이 판매량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인 1위입니다. 밑에 보면 인도의 위스키 회사들이 몇몇 보이시는데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우리 진로처럼 국민주의 반열에 올라 있는 술입니다. 인도도 우리나라 한 회사를 다 합친 것만큼 안 팔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유명한 그 독주를 좋아하기로 소문난 러시아도 우리나라의 증류주 소비량에는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처럼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본은 한때 전 세계의 유명 주류 회사들을 쇼핑하듯이 사모았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주가 총액 1위 주류 회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 증류주 판매량 21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 한국, 중국, 일본은 이 주류에 있어서는 아주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 발전과 함께 이루어오는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일이 진짜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느냐? 1인당 연간 음주량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은 9.7리터 정도, 중국은 7리터 정도 마시고, 일본은 한 8리터 정도 마십니다. 이게 대단히 많이 마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미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주류 소비량이 한 10리터 정도 되고, 유럽은 더 많이 마십니다. 유럽은 한 13리터에서 14리터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이 술을 대단히 많이 마셔서 이렇게 거대한 주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주류 회사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중일의 술은 어떤 운명을 겪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 술인데, 이 두 가지 술은 정말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술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당시에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혁명의 동지가 되었던 술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현재 전 세계 주류 회사 중에서 주가 총액 1위, 무려 350조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이 마오타이는 중국 귀주성에서 마오타이 진이라는 마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그래서 술의 브랜드이기 이전에 귀주성에 있는 마오타이 진이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 술이 만들어진 것은 약 20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귀주 마오타이는 무려 7번의 증류를 거치고, 증류를 받은 다음에는 항아리에 담아서 최소 5년을 숙성시킵니다. 그리고 5년 숙성되었다고 바로 출시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숙성된 술들을 섞어서 블렌딩을 해가지고 귀주 마오타이에 맞는 맛을 만들어서 출시되는데, 가격이 얼마냐? 뭐 보통 마오타이 즐겨 드시는 분들은 가짜가 워낙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중국의 귀주 마오타이는 한 해에 약 6천만 병 정도가 생산됩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실제로 이것은 더 생산하고 싶어도 더 생산할 수 없는 게, 이 귀주 마오타이는 한정된 지역에서 정확한 공법으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4억이죠. 중국의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무려 9,700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이 한 병씩도 못 마시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귀주 마오타이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데, 예를 들면 2019년에 판매되기 시작한 귀주 마오타이는 중국의 현재 시세로 한 병에 6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합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이것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귀주 마오타이는 중국의 중요한 재산 축적 수단이기도 하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 마오타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몸값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똑같은 혁명의 동지인데 중국 베이징에서 만들어지는 홍성 이과두주는 가격이 한 1,500원에서 3,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 인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술, 대중적으로 우리가 희석식 소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한 1,200~300원 정도 하는데, 근데 이 술은 한국의 어떤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술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과두주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술이 어떻게 하다가 중국 공산당의 어떤 혁명의 동지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발을 씻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은 바로 마오타이가 만들어지는 귀주성의 마오타이 진의 박물관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중국이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홍군, 지금 공산당이 서로 이렇게 중국에서 내전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홍군이 많이 밀리게 되죠.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홍군이 이제 1937년부터 대장정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의 본거지를 동부 지역에 있는 해안 지방에서 서부 지역에 있는 내륙으로 옮기게 되죠.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무려 12,500km를 가는데 그 와중에 마오타이가 만들어지는 마오타이 진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오타이 마을에서 정말 작은 마을이지만 이렇게 홍군에게 술을 대접하는데 그때 대접했던 술이 마오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착한 홍군들에게는 엄청난 큰 위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주체 세력이었던 마오쩌둥, 주원나이, 팽덕회 그리고 등소평까지 지도부들이 이 마오타이에 취해서 모처럼 편안한 밤을 보냈고 그리고 병사들 역시도 술을 마셨는데 이 마오타이는 술을 마시는 용도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상처를 치유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발이 뭐 까이고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발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데 이 독주에 발을 담금으로써 이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홍군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됐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기억을 잊지 못해서 1949년 10월 1일 중국 인민공화국이 창립될 당시에 기념주로서 이 마오타이를 가져와 가지고 마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중국 마오타이는 중국의 국주로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성 이과두주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의 국주가 됐을까?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나니까 이제 인민들의 인심을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민들이 가장 가깝게 대하는 것들부터 좀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성인들에게는 우선 술과 담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북경에 있는 양조장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인민들에게 복무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홍성 이과두주. 원래 이과두주는 중국의 전통적인 술의 제법입니다. 왜 이과두주냐? 중국이 이제 술을 증류할 땐 여러 번 증류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증류할 때 받아낸 증류주가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증류에서 받아낸 술을 이과두주라고 했습니다. 이 이과두주는 특히나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이 홍성 이과두주는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국영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을 만들어서 인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홍성 이과두주입니다. 그리고 이 홍성 이과두주의 첫 번째 병은 바로 중국 공산당에게 헌정이 됐죠. 바로 그 헌정됐던 술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술입니다. 홍성 이과두주 해소에서 첫 번째로 나온 술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북경에 있는 홍성 이과두주 박물관에 가면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술들은 이 혁명의 동지로서 혁명과 함께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오타이는 정말로 중국의 국주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현대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72년 닉슨과 저우한나이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진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만찬주로 쓰이게 됩니다. 사실 이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마오쩌둥이었는데 마오쩌둥은 당시에 이제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고 2인자였던 저우원나이가 그 만찬주로 마오타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우원나이는 혁명 도중에 그 대장정 도중에 이 마오타이를 만난 이후로 매우 애정했기 때문에 저우원나이에 의해서 이 마오타이는 주요 국빈 행사 때마다 만찬주로 사용되게 되죠. 1978년부터 등소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제 많은 외국 투자를 불러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항공사에서는 서방의 사업가들을 불러오면서 이렇게 중국 문화를 비행기에서부터 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중국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마오타이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정도로 마오타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의 애정은 각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의 술들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막부가 무너지고 입헌군주제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서양의 기술을 정말 엄청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빠른 성장을 하죠. 이 성장을 통해서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패망을 하죠.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쑥대밭이 되는데
요때까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과학 발전,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는 동안에 일본 술들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화학 기술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일본 술의 기술도 과학화의 길을 걷게 되죠. 왼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요즘 흔히 얘기하는 대병입니다. 대병. 일본 말로는 이쇼빙이라고 하는데, 대병은 열호불 대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1.8리터 병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일본의 술은 다루사케라고 해가지고 나무통에 판매를 하거나 혹은 독이로 만든 술병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1880년대가 되면 맥주가 등장합니다. 일본에. 맥주는 이제 병입을 하죠. 그래서 맥주병에서 착아내 가지고 사케도 이제 병에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이쇼빙 대병에다가 술을 담아서 판매를 하기 그러면서 이제 유통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대병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일본 전국의 신주 품평회라 해가지고 일본 모든 사케에서 만든 술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을 품평을 합니다. 그래 올해의 술들은 이런 술들이다라는 건데, 이걸 일본이 언제부터 했느냐? 바로 1911년부터 제1회 신주 품평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무려 지금까지로 보면 1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일본 술의 굉장히 큰 저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케들은 이 신주 품평회에서 몇 년 연속 금상을 획득했다라는 게 엄청난 마케팅 포인트고, 신주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느냐 못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을 하던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발발하게 되죠. 하와이를 폭격하면서부터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제 전쟁의 시기는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급제로 바뀝니다. 술을 만드는 곡물도 배급제로 바뀌고 결국 나중에는 술도 배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표를 보시면 태평양 전쟁 당시에 보급되던 술의 상표인데, 상표는 이제 신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해군 어용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대에 보급하던 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쌀도 부족한 형편에 군대에는 그럼 쌀로 빚은 사케를 보급했단 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옆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면요, 세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연 청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연은 뭐냐면 20세기 초에 일본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기초과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화학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가져왔던 수많은 기초과학 기술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이게 일본 이화학연구소, 줄여서 이연이라고 하고 일본 말로는 리케인이라고 합니다. 이 이화학연구소는 지금도 굉장히 일본에서 중요한 곳인데, 무려 지금까지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한 아주 유서 깊은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이 이화학연구소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술의 근본을 막 따져나갑니다. 술의 근본을 막 따져나가니 술은 결국 알코올과 향과 맛을 내는 몇 가지 감미료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술에 필요한 것은 먼저 알코올이니까 이 알코올을 몇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일본 이연에서 만든 것은 약 알코올 도수 85%의 주정을 만듭니다. 이 주정에다가 감미료와 화학 성분들을 섞어 가지고 사케 맛이 나는 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순합성주라고 하고, 이화학연구소에서는 이 제법을 일본에 있는 대형 양조장들에게 알려줍니다.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죠. 일본의 유명 양조장들은 이 이화학연구소의 기술을 받아서 쌀 한 톨 없이도 사케 맛이 나는 술을 제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술을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에게 그리고 내국의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만들었던 순합성주, 이화학연구소에서 만든 청주, 그래서 이연 청주라고 하고, 이것이 일본 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전쟁 이후 일본은 경제 개발을 하면서 다시 복원을 하죠. 전통적인 제법을 복원을 하는데 이 합성적으로 주정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방식이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1950년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받아들이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가 만든 합성주를 만드는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만든 게 바로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희석식 소주, 주정에다가 물과 각종 감미료를 타서 만드는 술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우 부끄러운 전통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자, 중국과 일본의 술들은 이 격동의 시절을 거쳐오면서 그나마 부활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이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주권, 나라의 권리, 국민된 권리를 뺏기는데 이때 이 권리와 함께 뭐까지 술을 빚고 마실 수 있는 권리까지도 함께 뺏겨버립니다. 매우 치욕적인 우리 한국 술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는 사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이 제국주의자들도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뭔가를 마구 뺏어가면 반발을 사니까 아주 세련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 바로 세금을 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세금을 걷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렇게 한국의 이 공산품 산업을 살펴보니까 전체 공산품의 규모 중에서 주조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조 산업에 세금을 매기면 아주 많은 세금을 갈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주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주세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소비세 관련 법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가양주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술을 빚을 수 있는 권리와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술을 빚었고 아무나 술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가양주 문화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주세법이 등장하면서 이제 술은 국가의 면허를 득해야만 빚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가양주 문화가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 면허제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게 바로 이 주세법의 제정이 가지고 있는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고 나서 이제 점점 이 주세법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16년에 주세령을 제정하고 반포하게 되는데, 이 주세령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국에 모여 있는 많은 주류 회사들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세령 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무려 39만 개나 되는 곳에서 술을 빚었습니다. 주세령 제정 후에는 약 2,900개 정도의 양조장만 남게 됩니다. 이러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세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39만 개나 되는 양조장을 일일이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2,900개 정도의 양조장만 관리하면 되니까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양조장들은 점점점 대형화됩니다. 술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세금은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가양주 문화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가양주 문화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주세령의 제정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는데, 바로 전통적인 우리 술이 완전히 말살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세령의 제정에 보면 이 영에서 조선주라 함은 조선의 재래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탁주, 약주 및 소주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청주는 어디 갔을까요? 청주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청주라고 부르던 것은 전부 약주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청주는 일본인들이 국주라고 생각하는 사케가 한자로 청주를 쓰다 보니까 조선에서 청주라는 이름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뺏긴 청주라는 명칭은 지금도 완벽하게 부활이 되지 못하고 천재주세법에서도 약주와 청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술이 가지고 있는 매우 치명적인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도 우리 전통주는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이 1960년대가 되면 한국은 만성적인 쌀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분식 장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를 가지고 많은 음식들을 만들도록 장려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농림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 그게 뭐냐? 약탁주 제조에 있어서 쌀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의안을 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막걸리는 이제 쌀로 빚을 수가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일본이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우리 정부 스스로 내리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 술은 쌀로 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빚었느냐? 바로 미국의 원조 물자였던 밀가루로 술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밀가루 막걸리가 많이 유통이 됐고, 이러면서 우리 전통주의 품질이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풀린 것은 1977년도에 우리가 쌀 사정이 나아지면서 풀리기는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치명적인 게, 이렇게 약탁주 제조에 있어서 쌀 사용을 금지했는데 청주만큼은 쌀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왜 그랬냐? 약주는 우리 전통적인 제법으로 만드는데 청주는 이때 당시에도 일본식 제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로 빚고 일본식 누룩인 입국을 사용해 가지고 일본식 청주 제조법으로 만든 것은 허가해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일본식 술은 그대로 남겨두고 혜택도 줬는데 우리 약주나 탁주는 쌀로 빚을 수 없도록 해버린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전통주에서는 그 발전을 더디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중일은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에 들어오면서 아주 가파른 속도로 국력이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국력이 발전하는 동안에 술도 적잖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이 경제 개발에 아주 훌륭한 윤활유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고도 성장과 함께 완전히 망가졌던 주류 산업이 완벽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케는 정말로 훌륭한 술로 거듭나게 되고, 일본이 이제 전 세계의 부를 다 쓸어 담듯이 하다 보니까 사케도 고급 사케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사케 소비량의 절대량이 아주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상징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컵 사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뚜껑만 딱 닫은 한 컵 분량, 보통 180ml 정도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청주가 이렇게 이런 컵에 만들어져서 특히나 골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1964년에 처음 개발됐습니다. 왜 개발됐느냐? 바로 일본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자신감의 발로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술을 마시자면서 이렇게 컵 사케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64년은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되고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였죠. 일본이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컵 사케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1980년대가 되면 아주 새로운 물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종이팩에 담긴 사케가 등장합니다. 종이팩은 단순히 종이로만 만들고 그 다음에 코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술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집적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술을 좀 더 많이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통 과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 종이팩 개발에 오래 매달린 끝에 1980년대가 되면 종이팩이 이제 일본의 술을 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술을 담는 패키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감은 80년대가 되면 아주 더 확장이 돼가지고 바로 글로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사케 회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다가 현지 공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곳은 1979년에 오제키라는 일본의 사케 회사에서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고, 89년에는 일본의 유명한 사케 회사인 월계관이라는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현지 공장을 세웁니다. 이러면서 다양한 일본 사케 회사들이 미국 현지에 사케 공장을 세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료가 바로 쌀과 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유명한 쌀이 있습니다. 칼로스라는 쌀인데 이 칼로스라는 쌀은 대량 생산되는데 품질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 때 매우 싼 가격에 술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지하수도 풍부했습니다. 물이 좋으니까 이거에 이제 일본하고 비슷한 환경이다 그래가지고 사케를 만들어내는데 미국 현지에서 만든 사케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스시나 덴푸라나 우동 같은 일본 음식이 미국 시장에 대중적으로 퍼지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음식은 항상 술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 현지에 만들어진 사케 회사들은 일본 술의 세계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케는 이랬는데 소주는 어떻게 되느냐? 소주는 아주 더디게 발전을 합니다. 더디게 발전을 하다가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제1차 소주 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따뜻하게 데운 소주를 김이 모락모락 소주를 마시는 이 광고가 나오면서 일본에 이게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게 데운 소주를 이렇게 마시는 게 유행처럼 번집니다. 이러면서 1970년대 후반에 소주 붐, 제1차 소주 붐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소주가 이제 일본 전국으로 퍼지게 되죠. 퍼지다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 또 한 번 소주 붐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또 따뜻하게 데운 청주가 아니라 글라스에 얼음을 담고 찬물을 붓고 거기에 이제 소주를 부어가지고 희석해서 먹는 소주, 이런 소주를 미즈와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독한 소주를 이렇게 차가운 물과 희석해서 마시는 이런 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술이 젊은 층에 엄청나게 유행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 사케를 아주 고급 술이라고 이렇게 마시는데 이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케를 마시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 요즘 말로 아재들이나 마시는 술이 되고 소주를 마시는 것은 세련된 젊은이들의 술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이러면서 일본 전국적으로 소주 열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열풍에서 매우 독특한 문화가 생기는데 일본 사람들은 술을 병째로 시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술을 병째로 시켜 먹는 문화가 바로 이 제2차 소주 붐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시키고 먹다가 남는 것은 소주를 키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이 문화가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생겨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주가 엄청난 양이 판매되게 되고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소주의 판매량이 사케의 판매량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걸 굳이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술의 전통주의 붐도 이런 것처럼 마시는 방식을 바꿔주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통주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일본 사케를 뛰어넘기 위한 일본 소주 회사들의 노력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 산업화의 윤활유가 희석식 소주가 역할을 하는데 사실 사진에서 보시는 술은 청주입니다. 사실 우리 60년대까지는 이 청주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60년대에 유행했던 술집의 형태가 스탠드바였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서서 마시는 술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술 한 잔을 시키고 그러면 안주는 주인이 알아서 이제 조금씩 내줍니다. 이렇게 서서 마시는 술집, 이 서서 마시는 술집에서는 청주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산업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술을 이렇게 청주를 마시듯이 스탠드바에 서서 여유롭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반주로 소주 한두 병 마시게 되니까 도수가 약한 청주는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197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술은 소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소주, 술주자를 쓰는 소주와 진한 술주자를 쓰는 희석식 소주로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의 전통적인 소주는 소주꼬리에서 술덫을 가열시켜서 증류해서 받아내는 방식인데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석한 소주인데 이 뭘 희석했느냐, 카사바나 뭐 감자나 이런 전분질이 많은 열매들을 여러 번 증류를 하면 약 95%의 고도의 알코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정이라고 하는데 이 주정을 가지고 물을 대부분 타서 거기에 감미료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각
소주 회사의 소주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정에다가 물을 타서 감미료로 맛을 내는 게 지금의 희석식 소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 희석식 소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희석식 소주는 사실 우리가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었고, 그리고 산업화 시절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빨리 먹고 빨리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소주는 1930년대 소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35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도수가 줄어듭니다.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소주를 즐기는 연령대나 소비층들이 변화하면서 도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도까지 떨어져 있느냐? 2019년을 기점으로 소주의 도수는 이제 17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9도 시절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요한 소주 브랜드들은 다 이 술들을 만들어내는데, 16도 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광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술 광고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술은 TV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 회사가 이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TV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한하고 있는 17도보다는 낮은 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주의 도수가 16.9도로 떨어지게 되고, 요즘은 이제 소주 광고를 TV에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소주의 주요 소비층이 젊은 세대,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으로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희석식 소주 회사들은 대부분 광고의 포인트가 여성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세월의 변화가 가져다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의 술들은 최고 지도자의 취향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첫 번째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사실 술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주요한 연회 때나 이때는 마오타이주를 마셨고, 중국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덩샤오핑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무려 93세까지 살았죠. 엄청나게 장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덩샤오핑은 원래는 마오타이주를 좋아했었습니다. 독주 53도짜리 술을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의사의 권고로 이제 독주를 좀 그만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덩샤오핑이 그때 바꾼 게 바로 중국의 황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덩샤오핑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술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점심 식사를 할 때 딱 황주 2잔 반주로, 요 2잔만 먹고 안주로는 해바라기 씨. 장수하신 분들이 가장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낮잠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도 굉장히 이 낮술을 가볍게 드시고 낮잠을 굉장히 즐긴 지도자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 2013년 이후로 시진핑이 중국의 이 지도자로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시진핑은 2013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기 이전까지 그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어리둥절했죠. 저 사람이 대체 어디서 나왔지? 누구지? 이랬는데, 이렇게 자기의 인지도가 낮을 때는 인민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뭔가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때 시진핑이 2013년도에 인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펼쳤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강력한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공경비, 그러니까 공공의 세금으로 가지고 쓰는 3가지 경비를 줄이자. 그래서 관용차, 그 다음에 외유, 그 다음에 접대, 이 경비들을 엄청나게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 간부들이 관용차 쓰는 걸 줄이게 되고, 해외 외유를 줄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접대 비용을 엄청나게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고급 술이었던 중국 백주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됩니다. 위축되면서 이게 중국 술 시장이 이제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싶었는데, 2017년부터는 차츰 성장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두각을 드러낸 술이 뭐냐면 몽지람이라는 술입니다. 근데 이 술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이 2기 집권기에 접어들면서 뭐냐면
중국의 꿈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웁니다. 이걸 이제 중국몽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게 돼요. 중국몽을 발표한 이후로 이 중국이 유명한 이 백주 회사에서 어떤 시리즈를 내냐면 바로 람람람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진 그 술을 내는데 그게 바로 해지람, 천지람, 몽지람이라는 술입니다. 앞에 바다가 붙고 그 다음에 하늘이 붙고 그 다음에 꿈이 붙는 여기 기가 막힌 이제 이 카피를 냅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은 바다, 바다보다 넓은 것은 하늘, 하늘보다 넓은 것은 중국인의 꿈이 바로 이 술의 카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은 이 몽지람이라는 술을 아주 애용하게 되고 만찬주료도 활용하고 개인적으로도 즐겨 먹는 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몽지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술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중국의 술들은 최고 지도자의 취향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 한중일의 술들이 걸어온 길을 봤는데 이제 한중일의 술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방식이 매우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중국 백주의 저장고입니다. 중국 주류 회사가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마오타이주 회사가 주가 총액이 약 350조 원 정도 되는 데는 그 브랜드 가치 자체가 많기도 하거니와 중국 술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빚어놓은 이 술들을 백주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지하 저장고나 이런 동굴을 파서 여기 보관해 둡니다.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백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거의 회사의 전체 가치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 술들은 이렇게 오래된 술들일수록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중국 술은 대부분 이런 항아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주나 소주도 이런 항아리에 숙성을 하고 일본의 사케나 소주도 원래는 항아리에 숙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세계 시장, 그러니까 서구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구인의 취향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백주를 항아리가 아닌 프랑스산 오크통에다가 넣어서 장기 숙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술들이 이제 출시되면서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매우 인기 있는 술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백주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아주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국보다 더 이전부터 일본의 소주를 프렌치나 아메리칸 오크통에 장기 숙성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린 사례가 있고 요즘 우리나라 술들도 이제 보시는 장면은 안동에 있는 보리를 가지고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의 주류 창고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항아리가 있고 뒤에는 오크통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조장은 심지어 이렇게 만든 그 오크통에 숙성한 술을 증류주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증류주 그 평가 대회에 나가가지고 최고상을 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전통주도 오크통에 숙성을 시킴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술들은 이렇게 이제 서구의 방식과 결합되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몸값을 점점 높여 나가고 있고 우리 전통주들은 시작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좀 늦었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술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우리 전통주가 이제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술을 올가매고 있던 족쇄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풀린 것은 뭐냐면 1986년에 아시안 게임과 198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우리 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주 조사를 1983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맥이 끊어졌던 우리 전통주에 대한 조사를 이때 하면서 우리 이제 전통주의 개념이 다시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97년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가양주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원래 1997년 이전에는 우리 그 주세법상 개인이 자기가 먹기 위한 용도로라도 술을 빚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주류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든 뭐 단체가 술을 빚는 것은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주세법이 바뀌면서 팔기 위한 용도가 아니면 개인도 술을 빚을 수 있다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1909년에 일본에 의해서 주세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약 86년 만에 이제 우리가 가양주에 끊어졌던 명맥을 스스로가 다시 살린 거죠. 이러면서 우리 전통주를 옥죄고 있던 규정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전통주가 부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 전통주가 정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들은 2022년에 이루어졌던 뭐 우리술 대축제, 그다음 막걸리 엑스포 이런 행사들의 포스터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그만큼 우리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현상적으로 본다면요, 이제 우리 전통주는 2017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통주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술들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통주 검색하시면요, 바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주만 가능합니다. 그냥 희석식 소주나 맥주나 이런 술들은 전통주로 허가받지 못한 것은 판매를 못하고, 전통주로 허가받은 술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전통주 양조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통주를 마시는 젊은 층들이 늘어납니다. 젊은 층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통주 양조장을 시작하는 세대들조차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통주를 판매하는 전통주 주점도 늘었고, 그리고 도심을 다니다 보면 이 전통주를 모아놓고 판매하는 이걸 일명 바틀샵이라고 하는데, 전통주 판매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술들이 아주 이제 화려하게 부활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이걸 K술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K술의 시대가 점점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술은 항상 음식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그 한국 식품들 그리고 한국 음식들이 외국에 엄청나게 수출이 되고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걸 이제 K푸드라고 명명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음식이 나가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바로 술입니다. 이제 한국 술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술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의 전통주는 이제 막 좁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 한국의 가양주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술을 빚고 술을 즐기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양주 문화는 술을 통제하고 술을 조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100년이 넘는 어둠의 시간을 지나 이제 비로소 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문화적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를 그저 많이 마시기만 하는 국민으로 비하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술을 정성으로 빚고 예로서 마셨던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이런 DNA는 100년쯤 명맥이 끊어져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 전통주의 새로운 출발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함께 응원합시다. 아직은 세상에 내세울 만한 가장 훌륭한 술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술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